지난 편, 우리는 한강을 둘러싼 200년의 쟁탈전을 보았습니다. 근초고왕의 백제,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진흥왕의 신라. 세 나라가 차례로 한반도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지요. 그런데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 한 나라가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삼국이 다투는 동안 한반도 남쪽 끝에서 무려 5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낸 나라. 교과서에서는 한두 문단 정도로만 다루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나라. 바로 가야입니다. 잊혀진 제4의 왕국.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야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600년의 흥망을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난 사람들. 김수로와 허왕후, 우륵과 사다암, 그리고 마침내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는 한가야 후예의 이야기까지 만나보지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반도 남쪽 끝 김해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기원 후 1세기, 이 일대에 살던 사람들을 후한서와 삼국지는 변한이라 기록했습니다. 변한은 마한, 진앙과 더불어 한반도, 남부의 삼한을 이루던 작은 정치체들의 연맹이었습니다. 변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철이었습니다. 낙동강 하류 일대에는 양질의 철광이 풍부했고 일찍부터 야철 기술이 발달해 있었지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변한의 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마한과 예와 외가 모두 와서 사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 그 철이 마치 중국의 동전처럼 화폐로 쓰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화폐로 쓰인 철 덩어리가 바로 덩이새, 한자로는 철정입니다. 납작한 도끼 모양으로 다듬어진 이 쇳덩이는 그 자체로 값어치 있는 물건이자 다시 녹여 무기와 농기구로 만들 수 있는 만능 소재였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이나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무덤 바닥에 덩이새가 수십 장씩 깔린 모습이 발굴되곤 합니다.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광경이지요. 철을 가진 자가 남쪽 바다의 주인이 되는 시대. 그 변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일어난 무리가 바로 김해의 가락국, 곧 금관가야였습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금관가야의 시작을 신비롭게 전합니다. 기원 후 42년 3월, 김해 구주봉 봉우리 위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관이라 불리던 9명의 부족장이 그 소리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이 노래가 바로 한국 문학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가 구지가입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짧지만 강렬한 이 주문 같은 노래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황금알 6개가 든 금압이 붉은 끈에 매달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열흘 만에 알에서 6명의 사내 아이가 깨어났고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곧 김수로였습니다. 나머지 5은 가야 6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신화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야는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6개 정치체의 느슨한 연맹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록과 유적을 종합하면 가야 연맹의 큰 줄기는 대체로 6입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상가야, 그리고 상주 함창의 고령가야. 각자 자기 왕을 두고 자기 영토를 다스리되 큰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유럽연합처럼 따로면서도 함께였지요. 그 가운데서도 초기 가야의 마지는 단연 금관가야였습니다. 김해라는 좋은 항구를 끼고 변한 시절부터 이어 온 철 산업과 해상 무역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금관가야 김수로 곁에는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이국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허왕후, 또 다른 이름으로 허왕욱입니다. 삼국유사는 그녀가 멀리 바다 건너 아유타국의 공주였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아유타국이 정확히 어느 나라였는지는 오늘날까지 학계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인도 북부의 아요디아라는 설, 인도 남부의 항구 도시라는 설, 동남아시아 어딘가라는 설까지 다양합니다.
확실한 것은 김해에 있는 그녀의 무덤 앞에 다른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돌탑 한 기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탑의 이름이 파사석탑입니다. 허왕후가 머나먼 고향에서 배에 싣고 왔다는 그 돌, 한반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진 돌탑이지요. 신화에 색이 짙지만 이 한 기의 돌탑은 적어도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1세기 김해는 이미 머나먼 바다 너머와 통하는 열린 항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김수로와 허왕후. 이 한반도와 머나먼 바다의 만남에서 금관가야의 왕통은 그 후 무려 10대, 약 490년을 이어갑니다. 구지봉 아래 봉황대 일대에 자리 잡은 금관가야의 왕궁터. 그곳에서 흘러나간 철과 토기가 한반도 남부의 바다를 자기 색으로 물들여갑니다. 이 무렵 금관가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4세기를 전후한 금관가야 왕과 귀족의 무덤이 줄지어 드러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유물은 단순한 부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갑옷과 투구, 화려한 마구,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 빼곡히 깔린 덩이쇠. 그 한 무덤이 그 자체로 작은 무기고이자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출토 유물의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열도와 중국 동북부의 영향이 함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후한 거울, 북방 유목민 양식의 청동솥, 일본 열도의 토기. 4세기 금관가야는 이미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한 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출토품들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야의 갑옷과 마구, 그리고 토기 양식이 일본 열도 고분에서 거의 똑같이 발견된다는 점이지요. 오사카의 거대한 전방 후원분 안에서 김해 대성동에서 만든 것과 같은 모양의 갑옷이 나옵니다. 나라 분지의 옛 무덤들에서 가야식 마구가 출토됩니다. 철의 왕국 가야가 바다 건너 야마토 정권에까지 무기 기술과 말 다루는 기술을 깊이 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마장, 곧 말과 안장을 다루는 기술의 뿌리에 가야계 도레인이 있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일 고대사 최대의 논쟁 가운데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일본의 옛사서 일본서기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있나 고가야 지역에 통치 기구를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시절 일본 관학자들이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한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일 학계는 이 학설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이라는 국호 자체가 7세기 이후에야 등장하는데 4세기에 임나일본부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시간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고고학 발굴 결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야의 유물이 일본 열도로 흘러간 흔적은 너무도 분명한 반면 그 시기 가야 지역에서 야마토 정권의 통치시설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양국 학계의 대체적인 하부는 이렇습니다.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외를 연결하는 외교 교섭 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통치기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6세기 일본서기에 적힌 임나일본부의 실상은 가야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한 외 외교 사절단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야가 외의 식민지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야가 외에게 철과 갑옷과 기술을 흘려보낸 쪽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새기고 다시 가야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금관가야에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입니다. 위기의 진앙은 뜻밖에도 멀리 만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었죠. 400년, 신라의 수도 경주는 외화가야 연합군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라 내무랑은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신라로 내려보냈습니다. 고구려의 정예 기마군단이 한반도,
남쪽 끝까지 단숨에 내달린 것입니다. 광개토 왕능비의 또렷이 새겨진 한 구절. 왜적이 물러가니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 임나가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다수설은 김해의 금관가야 일대로 봅니다. 종발성을 그 중심성으로 풀이하는 것이지요. 고구려 5만 대군이 김해까지 들이친 사건. 그것이 금관가야에게는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해 일대가야 무덤의 부장품은 이 시기를 전후의 양과 질이 모두 눈에 띄게 쇠퇴합니다. 한때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중국 동북부를 잇던 가야 무역망의 한쪽 끝이 한 번의 군사작전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이 충격 이후 가야 연맹의 중심은 서서히 북쪽 내륙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중심이 바로 고령의 대가야였습니다. 원래 대가야는 변환의 한 작은 정치체였습니다. 옛 이름은 반파국이라 했지요. 그러나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대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릅니다. 강을 따라 호남 동부까지 영향력을 뻗쳤고 일본 열도와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이 시기 대가야 왕은 자신을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천손의 후예로 여겼습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 신화에는 하늘의 신과 산신 정견모주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 형은 대가야의 시조, 동생은 금관가야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화 속에서 더 이상 김해의 김수로가 가야의 큰형이 아닙니다. 이제 큰형은 고령에 있다고 후기 가야는 다시 가족 관계를 그려낸 것이지요. 대가야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고령 주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거대한 봉톱은 700여 기, 그 가운데에는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대가야 왕과 귀족의 무덤이 빼곡합니다. 1978년 발굴된 지산동 32호분에서는 광배 모양의 화려한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그 모양은 신라 금관과도 백제 금동관과도 다른 분명히 대가야만의 독자적 양식이었지요. 함께 나온 횡장판 갑옷과 충각부 투구는 가야의 야철 기술이 멸망 직전까지도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산동 고분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갑옷도 금관도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함께 묻힌 사람들의 흔적, 곧 순장의 자취입니다. 지산동 32호분에는 으뜸돌방 곁에 작은 순장 돌덧널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큰 44호분에서는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순장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시중들던 시녀와 신하, 그리고 시동들이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30명이 따라가야 하는 시대였지요.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가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대 유적이 있습니다.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하만은 알라가야 또는 아라가야라 불리던 가야 연맹의 또 다른 강자였습니다. 100기가 넘는 거대한 무덤이 한 줄로 이어진 마리산 능선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온 토기들은 굽다리가 길고 무늬가 단순해 김해나 고령과는 또 다른 아라가야만의 미감을 보여줍니다. 하만의 아라가야는 6세기에 들어서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가야 연맹의 외교를 주도하는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529년 무렵에는 알라회의라는 이름의 큰 모임을 자기 땅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백제와 신라, 외의 사신이 모두 모여 가야의 운명을 의논한 자리였지요. 6가야 연맹이 마지막으로 발휘한 외교적 무게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무렵 후기 가야 연맹 안에서는 한 사람의 음악가가 조용히 가야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